어린 마법사들이 호그와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2호 크기의 양은 냄비, 크리스탈 약병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법 지팡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어디서 사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쿠팡에서 주문한다고 로켓 배송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영국 런던에 있는 술집 리키 콜드런의 앞마당에서 쓰레기통 위에 왼쪽 세 번째 벽돌을 두드리면 마법사들의 쇼핑 거리 다이애건 앨리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국 최고의 지팡이 제작자가 운영하는 올리벤더스가 있습니다. 호그와트에 입학하는 거의 모든 마법사들은 이곳에서 지팡이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모양의 막대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해리포터 세계관의 마법 지팡이는 이러한 길쭉한 형태의 스태프가 아니라 통상 요술 지팡이라고도 하는 짧은 형태의 완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팡이가 없어도 마법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마법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팡이가 필수라고 합니다. 다만 완드 형태의 지팡이는 유럽에서 개발되어 다른 나라로 퍼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지팡이 없이 손짓으로 마법을 부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즉 지팡이 없이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훈련한다면 지팡이 없이도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마법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지팡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마법사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11살부터 지팡이의 사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지팡이를 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팡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팡이 제작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세계에는 동유럽의 그레고로비치를 비롯한 유명한 제작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서 말했던 지팡이 상점 올리벤더스는 영국 최고의 지팡이 제작자로 불리는 게릭 올리벤더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국 마법사 중 대부분은 이곳을 애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나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무나무나 지팡이의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한 인간에게 마법의 힘이 깃들듯이 나무 중에도 마법의 힘이 깃든 나무만이 지팡이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보통 마법이 깃든 나무에는 보우트러클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나무를 찾는다면 지팡이의 재료가 될 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무의 가지를 마구 꺾으려고 한다면 보우트러클에게 눈을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쥐며느리나 픽시의 알을 가져와서 건네주고 정중히 부탁한 후에 가지를 얻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얻은 나무에는 여러가지 마법 재료가 코어로 사용되면서 지팡이가 완성되는데요. 지팡이 장인들은 즐겨 사용하는 코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코어로 만들어진 지팡이라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지팡이와는 절대 똑같이 만들지 않으며 지팡이의 재료인 나무와 코어로 사용된 마법 물질에 따라 지팡이에는 독특한 특성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올리벤더의 경우 용의 심장, 피닉스의 깃털, 유니콘의 털만을 코어로 사용했지만 어떤 마법사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재료를 코어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팡이에는 일종의 자아가 생겨서 사용자가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팡이가 자신을 데려갈 사람을 선택한다 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강력한 마법사라도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당 지팡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팡이의 인정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팡이와 사용자가 서로 이끌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팡이와 사용자는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주며 이를 위해 올리벤더는 여러 가지 지팡이를 권하고 반응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강탈로서 결투 등을 통해 지팡이의 원래 주인을 이기고 지팡이를 놓게 만든다면 해당 지팡이를 쥐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도 주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팡이를 뺏은 경우에는 지팡이가 원래 주인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경우가 많고 주인의 허락으로 잠시 지팡이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치 남의 팔다리를 억지로 붙인 듯한 기분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길이는 대체로 9인치에서 14인치가 평균적인데요. 지팡이의 길이나 모양에서도 사용자의 성향이나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 지팡이는 시원시원하고 과장되거나 대범한 성격의 마법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오밀조밀하게 생긴 지팡이는 고상하고 세련된 성격의 마법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가 특이하여 과도하게 긴 지팡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8인치 이하처럼 극단적으로 짧은 지팡이는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만 보더라도 사용자의 특징을 일부 알 수 있는 것이죠. 몇몇 지팡이의 주인들은 월별로 나무를 표시하던 켈트의 나무 달력에 의해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지팡이를 소유하기도 했는데요. 해리는 서양 호랑 가시나무, 헤르미온느는 포도나무, 론은 물풀의 나무, 말포이는 산사나무 재질의 지팡이를 첫 지팡이로 가졌습니다. 지팡이는 특수한 재료로 장인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는 않지만 가끔 사고로 인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법을 사용할 경우 마법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칫 역발사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의 마법사는 새 지팡이를 장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리포터 등장인물들의 지팡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해리의 지팡이는 서양 호랑가시나무 소재로 코어는 불사조의 꼬리 깃털입니다. 이때 사용된 깃털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반려동물인 퍽스의 것이라고 하죠. 볼드모트의 지팡이와는 사용된 코어가 같기 때문에 형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볼드모트는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면 해리를 상처 입힐 수는 있어도 결코 죽일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올리벤더스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이 지팡이를 상당히 아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는 포도나무 소재로 용의 심장이 코어로 사용되었는데 반듯하게 뻗은 모양은 헤르미온느의 꼼꼼한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론의 첫 지팡이는 형인 찰리 위즐리의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물려받아 사용 중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러지게 되었고 자체 수리하여 1년 동안이나 사용했지만 이때 지팡이를 새로 구매했더라면 지금까지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비밀의 방에서 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던 때에 위즐리 가족이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이때 버드나무 소재의 유니콘의 털이 코어로 사용된 지팡이를 새롭게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외형 또한 론의 머리색처럼 붉은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이자 세계관 최강으로 불리는 딱총나무 지팡이는 첫 소유자였던 안티오크 피브렐부터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이 지팡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소재로는 딱총나무와 세스트랄의 꼬리털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시점에서는 갤러트 그린델왈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주인을 닮은 개성 넘치는 지팡이들이 존재하는데요. 허세를 잘 부리기로 유명한 길더로이 로커트는 고가로 유명한 체리나무 지팡이를 사용했고 볼드모트 버금가는 악당 돌로레스 엄브리지는 마치 고문기구를 연상하는 자작나무 소재의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는 호화스러운 뱀머리 장식이 달린 긴 막대 안에 지팡이를 넣어두기도 했고 해그리드 또한 호그와트 출신이기에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그 크기는 해그리드의 덩치에 맞게 16인치로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며 퇴학당하면서 그의 지팡이를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으로 부러졌지만 해그리드는 이 조각들을 몰래 수거한 후에 수리 과정을 거쳐 우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그리드에게 전문적인 수리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마법 능력이 뜻대로 발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초반에 해당하는 마법사의 돌이나 비밀의 방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지팡이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고 해리의 지팡이 역시 마치 천하장사 소세지같이 생긴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아즈카반의 죄수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물별로 개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지팡이의 디자인 역시 인물의 개성을 담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 등장한 인물들 역시 해리포터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개성을 담은 지팡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지팡이들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을지 그리고 사용자의 성향이나 특징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빗자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대부분은 집이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겠죠? 저는 빗자루라고 하면 강원도 군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눈을 쓸던 때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법 세계에서 빗자루는 엄청나게 사랑받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기 스포츠인 퀴디치 경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빗자루라는 도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빗자루들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떠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새처럼 하늘을 난다는 것은 항상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체를 공중에 뜨게 하는 마법의 경우 쉽고 흔한 마법이었지만 마법사들에게도 스스로 하늘을 난다는 것은 상당히 희귀한 능력이었는데요. 때문에 날개에 달린 생물로 변신할 수 있는 애니마고스 능력자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법사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뛰어난 마법사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마법사만 이런 마법이 가능했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빗자루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빗자루라는 도구를 택한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물건임과 동시에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도구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 후 962년에 그려진 독일의 사파에서도 빗자루를 사용하는 마법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빗자루는 그저 본인이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제작자의 기술에 따라 품질은 천차만별이었죠. 또한 아무렇게나 만든 나뭇가지에 가랑이를 끼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편안하지도 않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마법사들은 빗자루에 엉덩이가 쓸려 퉁퉁 부어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퀴디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초기 빗자루의 경우 느릿느릿한 속도의 상승과 하강 그리고 정지 같은 아주 단순한 기능만 탑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엘리엇 스매스윅이라는 마법사가 1820년 쿠션 마법을 개발해 빗자루의 이를 적용하면서부터 마법사들의 빗자루는 품질과 편안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빗자루를 타는 방법, 비행술은 호그와트의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담당 교수인 후치 부인은 호그와트 내 퀴디치 리그의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행술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업이라는 간단한 단어를 통해 빗자루를 땅 위로 오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숙련된 마법사들은 아시오를 통해 빗자루를 불러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죠. 빗자루는 일상에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더욱 사랑받는 순간은 퀴디치 경기에서 사용될 때입니다. 골든 스니치를 잡으려면 수색꾼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빗자루의 속력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능이 좋은 빗자루들은 12세기 이후 능력 있는 빗자루 제작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웃사람 정도에게 만들어주던 방식에서 이들의 이름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누군가는 장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들이 빗자루에 붙인 모델명은 성능이 확실해서 명품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사용자들의 후기가 너무 좋지 않아 싸구려로 소문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별로 대표되는 빗자루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1920년대까지도 빗자루는 개인에 의해 수작업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이나 수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놀라운 수준을 가진 것이 분명하지만 성능에서까지 우수함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빗자루 중에서도 대표격으로 불리는 빗자루로는 오크샤프트 79가 있습니다. 오크샤프트는 1879년 엘리아스 그림스톤이라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디는 내구성과 장거리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몸체에 두꺼운 떡갈나무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입니다. 당시에 이 빗자루를 퀴디치에 사용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오크샤프트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1935년 조쿤다 사이크스라는 모험가가 이 빗자루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많은 마법사들의 존경을 받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흘러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명성으로 인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는 골동품 빗자루로 유명합니다. 1901년 글래디스 부스바이라는 빗자루 제작자는 문트리머라는 빗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빗자루 제작 업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문트리머는 물풀의 나무 손잡이가 달린 날렵한 몸체가 특징인데요. 다른 빗자루에 비해 문트리머가 월등히 뛰어난 부분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고도까지 날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퀴디치 경기용 빗자루로 애용되었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트리머는 수제로 생산되었던 만큼 퀴디치 선수들이 요구하는 만큼 많은 양이 생산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퀴디치에서 문트리머를 사용할 수 있는 선수는 비교적 소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어서 출시한 실버
에로우는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경주용 빗자루의 선구자라고 불리기도 한 이 빗자루는 몬트리머나 오크샤프트보다 더욱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버 에로우 역시 레오날드 주크스라는 장인 한 명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넘치는 수요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후치 부인이 호그와트를 다니던 때에는 실버 에로우가 비행술 교육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후치 부인은 파이어볼트의 손잡이를 보고 실버 에로우가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1926년에 와서는 빗자루 제작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빌 바나비 올로톤 형제가 클린스윕이라는 빗자루 제작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모델인 클린스윕 1은 다른 빗자루들이 지금껏 절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물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 빗자루는 운동 경기를 위한 경기용 빗자루로 홍보되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리고 출시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에 있는 모든 퀴디치 팀이 이 빗자루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로턴 형제에 이어 1929년에는 랜돌프 케이치, 바실 호튼이라는 인물이 코멧 트레딩이라는 빗자루 제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퀴디치 프로팀 선수 출신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죠. 코멧 트레딩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빗자루는 코멧 140이라는 모델로 여기에 붙은 140이라는 숫자는 빗자루를 출시하기 전까지 테스트해보았던 빗자루의 개수라고 합니다. 특히 제작자들이 미리 특허를 받아놓은 제동 마법 덕분에 퀴디치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골대를 지나쳐 날아가 버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도 하죠. 선수 출신의 제작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더욱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발에 임한 만큼 결과적으로 코멧 시리즈는 다수의 퀴디치 팀에서 가장 선호하는 빗자루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1930년대에는 성능이 더욱 개선된 클린스윕 2와 3 시리즈가 1934년, 1937년에 연달아 출시되었고 이어서 1938년에는 코멧 180도 출시되었죠. 또한 유럽 전역에 걸쳐 여러 개의 또 다른 빗자루 제조회사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1940년에 등장한 틴더 블래스트라는 모델입니다. 블랙 포레스트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이 빗자루는 탄력이 아주 좋은 소재의 빗자루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멧이나 클린스윕 시리즈의 최고 속력을 따라잡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1952년 블랙 포레스트는 새로운 모델로 스위프트 스틱을 출시했고 이 빗자루는 틴더 블래스트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조작에서 제대로 힘을 못 내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프로 퀴디치 팀 중에는 이 빗자루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1955년 유니버셜 브룸즈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슈팅스타는 지금까지 출시된 경주용 빗자루 중 가장 값이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죠. 하지만 구매자들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빗자루들에 비해 힘과 속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1978년에 이르러서는 유니버셜 브룸즈는 빗자루 제작 사업 자체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 슈팅스타라는 모델은 호그와트의 비행수업용으로 사용되는 빗자루이기도 한데요. 론 위즐리가 새 빗자루를 구매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빗자루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날아가는 나비보다 느리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나게 낡은 상태였다고 하죠. 1967년에는 님부스 경주용 빗자루 제작회사가 설립되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님부스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님부스 1000은 지금껏 출시된 빗자루들을 모두 꺾어버릴 막강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최고 속력이 시속 160km, 공중에서 고정된 상태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었죠. 따라서 님부스 시리즈는 과거 오크샤프트 79가 보여줬던 안정성과 최신 클린스윕의 기동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빗자루였습니다. 님부스 시리즈는 출시하자마자 유럽 전역의 퀴디치 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빗자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출시된 후속작 1001, 1500, 1700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면서 님부스라는 모델 자체가 빗자루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에 생산된 트위거 90은 빗자루 제작사인 플라이트와 바커가 님부스를 따라잡기 위해 만든 야심작이었습니다. 뛰어난 마감 처리와 경고 장치, 소리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고속 주행에서 성능이 님부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돈만 많은 비달못들의 빗자루라는 평가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님부스의 최신 제품인 님부스 2000이 출시되었는데 해리가 1학년에 퀴디치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에게 선물받은 빗자루이기도 하죠. 당시 존재하던 다른 빗자루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마호가니 소재로 만들어진 손잡이의 손잡이 끝부분에는 금으로 님부스 2000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해리는 이 빗자루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뛰어난 빗자루 운전 실력과 함께 그리핀도르의 수색꾼으로서 맹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님부스 2000에 이어 출시된 님부스 2001은 전작보다 더 빠른 속력을 가진 빗자루로 비밀의 방 시점에서 슬리데린 퀴디치 팀 전원이 사용하던 빗자루입니다. 소설에서 외형이 묘사된 적은 없었지만 영화에서는 검은색과 은색으로 구성된 외형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드레이코가 슬리데린 팀의 수색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루시우스 말포이가 슬리데린 팀 전체의 님부스 2001을 기증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1993년에 출시된 파이어볼트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최고의 성능 그리고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빗자루입니다. 자동차로 본다면 빗자루계의 슈퍼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돌프 스푸드모어라는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파이어볼트는 10초 만에 250km 속력을 내는 것이 가능한 것과 자동 브레이크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손잡이는 광택이 나는 흑단으로 아주 얇게 만들어졌으며 솔 부분은 고객의 기호에 따라 자작나무 또는 개암나무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빗자루를 감싸는 부분은 고블린들이 한 땀 한 땀 제작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고 다리가 실수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파이어볼트에는 황금색으로 등록번호가 새겨져 있어서 프라이빗한 감성을 살려주기까지 하죠. 뛰어난 성능만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상당히 부유한 해리도 그린고트의 금화들을 대부분 비워내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했었는데요. 해리는 3학년이 되던 해에 퀴디치 경기 중 디멘터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인해 추락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님부스 2000이 커다란 버드나무에 부딪히면서 부러져 버렸습니다. 해리는 앞으로 퀴디치 경기에 어떻게 출전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에 보낸 사람이 적히지 않은 소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건 파이어볼트였죠. 영화에서는 벅빅의 깃털을 통해 주인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이 크룩쉔크의 도움을 받아 파이어볼트를 구매하는데 성공했고 이걸 올빼미들을 통해 해리에게 전달되게끔 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소설 아즈카반의 죄수를 읽어봅시다. 해리의 파이어볼트는 고난과 역경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해리가 이 빗자루를 처음 받은 날 맥고나걸 교수는 이 주인모를 소포에 저주가 걸려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를 분해해서 철저히 조사해보겠다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엔 문제가 없었지만요. 돌로레스 엄브리지 교수가 부임한 당시에는 해리포터 퀴디치 출전 금지 명령이라는 어이없는 규정이 생기면서 압수당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리가 가지게 된 파이어볼트는 전교생이 와서 구경했을 만큼 엄청난 물건입니다. 심지어 후치 부인조차 설레게 만들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출신 연도는 부정확하지만 소설에서 묘사되었던 빗자루들입니다. 클린 스윕 5는 프레드 조지 위즐리 쌍둥이가 사용했던 빗자루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고 위즐리 가족이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위즐리 쌍둥이는 이 빗자루를 타고 그리핀도르의 몰입꾼으로 많은 활약을 했었고 올리버 우드는 그들을 인간 블러저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비록 쌍둥이 역시 해리와 함께 엄브리지 교수에게 빗자루를 압수당하기는 했었지만 그들이 누구입니까? 깔끔하게 탈취해낸 후 본때를 보여줬었죠. 이어서 클린 스윕 7은 레번클로 퀴디치 팀의 학생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해리가 파이어볼트를 수령했을 때 시무룩해졌다고도 하죠. 다음 모델인 클린 스윕 11은 론이 그리핀도르의 반장이 된 기념으로 몰리 위즐리가 사준 빗자루입니다. 당시 시점으로 클린 스윕 시리즈의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님부스 시리즈만큼의 속력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낡아빠진 슈팅스타를 타고 다녔던 론이 드디어 퀴디치 경기에 참가할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빗자루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초챙이 타고 다녔던 코멧 260,
론이 자신의 클린 수입 11과 비교하곤 했던 코멧 290 등이 있기도 했는데 모두 저가형 또는 실속형으로 불리는 빗자루들이고 결론적으로 성능에서는 해리의 빗자루인 파이어볼트가 최고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해리포터 세계관에 나오는 빗자루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빗자루를 사기 위해 상점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빗자루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있다 라는 의미를 담아 사이간과 먹을 식자를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호그와트의 학생들은 미래에는 뛰어난 마법사가 될 인물들이지만 동시에 간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10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기숙사에서 다양한 간식들을 수북하게 쌓아두고 먹는 것이 일상인데요. 마법 세계의 간식들은 먹을 세계의 간식과는 아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다양한 마법 식품들에 대해 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종종 들렀던 매점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학교에서 나오는 밥도 맛있는 편이었지만 이때 매점에서 사 먹는 간식만큼 맛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그와트의 학생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과연 간식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말이죠. 마법사들이 애용하는 마법 식품 가게는 호그스미드에 있는 허니듀크와 다이애건 앨리의 슈가플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다이애건 앨리는 주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지팡이나 다른 물건들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곳의 간식 상점인 슈가플럼은 작종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호자들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호그스미드는 호그와트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호그와트의 3학년 이상 그리고 보호자의 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주말에도 이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즐리 부부의 서명을 받지 못한 해리포터는 호그스미드에 가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고 투명망토와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를 이용해서 몰래 호그스미드에 방문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해리의 대부이자 공식적인 보호자인 시리우스 블랙이 허가서에 서명을 해주면서 호그스미드에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호그스미드에도 다이애건 앨리처럼 다양한 상점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상점은 간식들을 판매하는 허니듀크입니다. 이 상점은 암브로시우스 플룸과 그의 아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머글들에게도 익숙한 초콜릿이나 맛있는 케이크도 기본적으로 진열되어 있지만 마법 세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이한 간식들이 더욱 자랑거리입니다. 상점의 주인인 암브로시우스는 호레이스 슬러그온 교수와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호그와트를 다니던 시절 슬러그 클럽의 멤버였고 슬러그온 교수의 소개 덕에 첫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슬러그온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설탕에 절인 파인애플을 생일 때마다 선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톰 리들도 슬러그온 교수에게 호크룩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뇌물로 이 간식을 바쳤던 적도 있죠. 알버스 덤블도어도 상당한 간식 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그와트에 있는 교장실의 암호를 셔벗 레몬, 피징 위즈비 같은 간식 이름으로 정해놓기도 했고 덤블도어 교장의 초상화에 있는 책상을 유심히 보면 과자가 놓여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 간식 덕후 알버스 덤블도어가 싫어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살짝 공포심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바티보츠의 모든 맛이 나는 젤리빈입니다. 덤블도어는 과거에 구토맛 젤리를 먹은 끔찍한 기억 때문에 이 젤리를 기피하게 되었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시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젤리빈을 보고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젤리 단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귀지 맛에 당첨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똥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법세계의 간식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티보츠의 모든 맛이 나는 젤리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원래 먹을 세상에도 젤리빈이라는 간식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감귤 맛이나 딸기 맛처럼 일반적으로는 과일의 상큼한 맛을 표현했죠. 하지만 영국 출신의 바티보츠라는 남자는 음식의 맛을 담은 맛있는 과자를 연구하다가 실수로 양말 맛이 나는 젤리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 자신이 연구 중 실패했던 모든 맛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젤리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젤리빈의 맛에는 감귤, 딸기, 바나나 같은 과일부터 연어, 소세지, 스테이크 같은 요리 맛과 함께
구토, 귀지, 흙, 비누 맛 같은 도저히 입에 넣기 싫은 끔찍한 맛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난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장같이 뽑기 운이 부족해 불행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바티보츠의 젤리비는 먹을 세계에도 판매 중이니 여러분의 운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간식들은 특이한 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에도 나왔던 빌리위그라는 벌레의 침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피징 위즈비라는 사탕은 달콤한 맛과 함께 먹는 동안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빌리위그의 침은 여러 번 찔리면 한참을 둥둥 떠다녀야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용케 간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성공했었죠. 애시드 팝스라는 사탕은 론이 7살일 때 프레드가 건네준 이 사탕을 먹고 혀에 구멍이 나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사탕 자체가 산성을 띠고 있다는 말이겠죠. 다행스럽게 론은 말끔히 치료되긴 했지만 그날 프레드는 몰리 위즐리에게 빗자루로 신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페퍼인프는 먹으면 코와 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탕입니다. 론이 해리에게 허니듀크를 설명할 때 언급된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봉봉이라는 간식을 들어보셨나요? 베스킨라빈스에도 아몬드 봉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초콜릿 속에 과일이나 술 같은 내용물을 채운 간식을 말하는데 마법 세계에 존재하는 폭발하는 봉봉은 속에 다이너마이트 코코넛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덕분에 펑펑 터지는 식감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저라면 입에 함부로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즐리 쌍둥이가 개발한 카나리아 크림은 겉보기엔 평범한 커스터드 크림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몇 분 동안 커다란 카나리아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깃털이 벗겨지면서 지저분한 흔적이 남는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머글들도 즐겨 먹는 서양의 감초 리커리쉬로 만들어진 사탕도 있는데요. 마법사들의 간식이 결코 평범하진 않겠죠. 이 간식은 영화 불의 잔에 나오기도 했는데 해리는 교장실에서 이 사탕을 보고 먹으려다가 앙 하고 물려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피맛 캔디는 이름 그대로 피맛이 나는 사탕입니다. 누가 사 먹을까 싶지만 어딘가에 숨어있는 늑대인간이나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사랑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간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즐리 쌍둥이가 개발한 꾀병용 과자 세트가 있죠. 개발을 위해서 위즐리 쌍둥이와 리 조던이 본인들에게 직접 테스트해보고 출시한 만큼 효과는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과자는 보라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머트랩의 종양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무효화 성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과자의 효능을 충분히 사용하고 중단하고 싶을 때 보라색 부분을 먹으면 마법이 소멸되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방식이죠. 과자 세트에는 총 4가지 종류의 꾀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토를 계속하는 구역질 사탕, 코피가 콸콸콸 나는 코피누가, 잠깐 기절 상태에 빠지게 해주는 기절 펜시, 열이 펄펄 끓는 발열 퍼지가 있죠.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는 발열 퍼지를 삼켰던 프레드가 빗자루에 앉았을 때 중요한 거기에 종기가 솟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해결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간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죠. 하지만 설탕 기펜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겉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학업을 위한 준비물로 보이는데요. 강의 중에 이 기펜을 물고 있더라도 교수님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실한 학생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이한 외형을 자랑하는 간식입니다. 보통은 어린 마법사들의 취향에 맞는 동물이나 곤충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페퍼민트 두꺼비는 이름처럼 박하로 만들어진 두꺼비입니다. 하지만 먹고 나면 마치 위장에서 두꺼비가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달팽이 젤리, 우리로 치면 왕꿈틀이 정도 되려나요? 상당히 인기 식품이라는데 겉모양 외에 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마이스는 쥐 모양을 하고 있는 간식입니다. 꼭꼭 씹으면 이가 흔들거리면서 마치 쥐를 연상시키는 찍찍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맛은 꽤 괜찮다고 하네요. 바퀴벌레 클러스터라는 간식도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견과류를 강정처럼 뭉쳐놓은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바퀴벌레 클러스터니까 바퀴벌레를 뭉쳐 놓았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모양만 바퀴벌레를 닮았어요. 그럼 바퀴벌레 맛이 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겉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으며 등과 날개 부분은 크리스피한 식감을 가지고 있고 배는 톡 하며 터지는 초콜릿 시럽이 매력이라고 하네요.
이는 덤블도어 교장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해리와 론이 호그와트행 열차에서 구매했던 간식 개구리 초콜릿도 있습니다. 마법 식품에 익숙하지 않았던 해리는 진짜 개구리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 내용물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개구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는 자유를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개구리 초콜릿이 인기 상품이었던 이유는 먹을 세계에서도 유행하는 가챠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집품, 이게 또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개구리 초콜릿을 사면 박스에는 마법 세계의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약간의 설명과 함께 초상화로 표현해둔 카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무려 3D로 말이죠. 알려진 종류로는 101가지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해리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카드를 얻었고, 이 카드에 적힌 정보 덕에 해리 일행은 니콜라스 플라멜과 마법사의 돌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론은 무려 500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없는 카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수집하는 호그와트의 다른 학생들은 기숙사 게시판에 필요한 카드를 적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대부터 가챠의 카드 놀이라니 호그와트는 역시 조기 교육이 엄청난 것 같네요. 허니듀크는 먹을 세상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에 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먹을들이 애용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갑을 아주 두둑하게. 아시죠? 흔히 인간을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구라 함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칼이나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수저, 헛소리하는 사람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이 망치 같은 게 있겠죠. 마법 세계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마법 도구들이 있습니다. 머글들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건들이죠. 이번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신기한 마법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부제목이자 연금술사 니콜라스 플라멜의 소유로 영생의 약의 재료로도 알려진 마법사의 돌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핏빛 색깔을 띠는 외형의 현자의 돌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인 부활의 돌과 헷갈리는 분들도 꽤 있지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죠.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마법사이자 연금술사인 니콜라스 플라멜이 개발한 물건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통해 만들어낸 영생의 약은 니콜라스 플라멜과 그의 아내를 600살이 넘도록 살고 있게 만들어준 엄청난 물건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해리 일행이 마법사의 돌을 둘러싼 사건들에 휘말리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도 잠깐 등장하면서 이를 찾은 팬들로 하여금 뿌듯함을 느끼게 만든 물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알버스 덤블도어는 마법사의 돌이 강력한 힘을 가진 만큼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니콜라스 플라멜의 동의를 얻어 파괴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부제목이었던 불의 잔입니다. 트라이위저드 시합에 도전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죠. 나무로 된 소재에 활성 상태가 되면 푸른색의 불꽃이 일렁거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의 잔이 가진 능력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도전자들을 쫓아내버림과 동시에 가장 알맞은 도전자를 자동으로 선정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결국 정말 멋있는 모양의 로또 추첨기 정도랄까요? 하지만 높은 수준의 혼란 마법을 사용한다면 불의 잔을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위즐리 쌍둥이는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네빌 롱바텀이 가지고 있었던 리멤버럴입니다. 기억하다 라는 뜻의 리멤버와 모든 것이라는 all이 합쳐져 리멤버럴입니다. 네빌의 할머니가 덤벙거리는 네빌을 위해 소포로 보내줬던 물건이죠. 기본적으로 흰색 연기로 가득 찬 야구공 크기의 유리구슬이지만 소유한 사람이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연기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그와트에서는 이 도구를 시험 중 소지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기도 한데 네빌은 결국 리멤버럴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마법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는 오러, 그 중에서도 최강으로 알려진 엘러스터 무디는 매드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 이름인 줄 알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별명은 무디의 가짜 눈 덕분에 붙은 것입니다. 이 눈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라고도 불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데다 자신의 뒤통수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심지어 투명망토의 속까지도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가트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7인의 해리 작전에서 엘러스터 무디가 사망하면서 죽음을 먹는 자의 손을 거쳐 돌로레스 엄브리지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의 사무실 입구에서 마법부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법부에 잠입해 이를 보게 된 해리는 착잡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엘러스터 무디가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마법 도구는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7개의 자물쇠가 달린 트렁크입니다. 영화에서는 마치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가 떠오르는 방식의 가방 속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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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최강의 오러라는 무디의 명성만큼 전투와 관련된 여러가지 품목이 들어있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7번째 가방은 아주 깊은 형태의 동굴 같은 방이 존재했고, 그 용도는 저도 짐작이 안 가네요. 다음은 하울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울은 얘도 아니고요, 이런 하울도 아니고요, 울다라는 의미의 하울입니다. 마법세계의 하울러는 시끄럽게 울어대는 편지를 뜻하는데, 이를 받게 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주변의 이목을 엄청나게 끌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하울러를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기도 하죠. 하울러는 눈에 띄는 새빨간색의 봉투에 작성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작성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커다랗고 환한 목소리가 말이죠. 만약 편지를 열어보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편지가 연기를 뿜어내다가 폭발할 수도 있고 화재를 일으켜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비우고 공손하게 열어볼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작중에서 론은 아버지의 포드 앵글리아로 인한 사건들 때문에 어머니인 몰리 위즐리에게 하울러를 받았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해리를 몹시 괴롭히던 더즐리 부부 중 페투니아 더즐리 또한 두들리와 해리가 디멘터의 공격에 의한 사고를 겪었을 때 이를 해리의 탓으로 돌리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알버스 덤블도어의 하울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헤르미온느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지만 사실 몇 가지 불법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 공정한 맥고나걸 교수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인데요. 그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타임터너입니다. 모래시계가 들어있는 작은 목걸이 형태를 한 이 도구는 사용자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래시계 장식을 한 바퀴 돌릴 때마다 1시간씩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마법은 머글들 뿐만 아니라 마법사들에게도 상당히 놀라운 마법으로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법부에서는 이를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타임터너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미스터리이지만 헤르미온느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눈여겨보았다가 헤르미온느가 말 그대로 몸이 하나로는 모자른 상황에 봉착해 보였기 때문에 헤르미온느의 우수한 성적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마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누구에게도 타임터너의 존재를 말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헤르미온느에게 타임터너를 건넨 것입니다. 덤블도어 교장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헤르미온느가 결코 악의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눈감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르미온느의 불법 도구는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바로 확장 마법이 걸려있는 마법 주머니인데요.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이 마법이 능숙한 마법사의 경우에는 고작 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의 방만 있더라도 100명의 마법사가 집을 짓고 살게끔 만들 수도 있는 마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장 마법은 상당히 고급 마법으로 분류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머글들로 하여금 마법 세계를 눈치챌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악용될 소지 또한 많기 때문에 마법부에서는 엄격하게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용 짐 가방이나 가족 텐트의 경우에만 제작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마법부의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해리 삼총사의 여행에 사용되었던 이 작은 손가방은 볼드모트를 무찌르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헤르미온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던 이는 없었습니다.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 처음 등장했던 포트키는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낡은 장화 한 짝인 경우도 있었고 멋진 트로피인 경우도 있었으며 찌그러진 양동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정된 장소로 순간이동하는 것인데요.
마법 세계에서는 플루가르와 함께 대표적인 장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부에서는 포트키의 생산과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숙련자가 잘못 사용한다면 순간이동 마법과 마찬가지로 몸의 일부만 이동되거나 신체의 일부분이 분리된 상태로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법부의 복구반이나 호그와트의 교수진 정도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이를 수습해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굳이 해보고 싶은 경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포트키의 가장 큰 문제는 악용 문제입니다. 도착지가 어디인지 제작자와 이를 사용해봤던 인물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어떤 물건이든 포트키로 만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포트키의 제작은 납치를 비롯한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모 마법사의 경우에는 밀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양면 거울은 평소에 일반 거울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만 짝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나 같은 거울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이 거울에 나타나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도구입니다. 해리가 가지고 있던 거울의 원래 주인은 시리우스 블랙과 제임스 포터였습니다. 그들이 학생이던 시절 체벌용 방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서로 대화하는 용도로 이 거울이 사용된 적이 있었죠. 시리우스는 같은 거울을 헝겊으로 감싸고 해리에게 건네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면 이곳에 든 물건을 사용해서 부르라고 했지만 시리우스가 자신 때문에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이 물건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해리는 이 거울을 구석에 처박아 두었고 볼드모트가 시리우스를 납치했다는 속임수에 속아버리면서 시리우스가 결국 사망하고 난 뒤에야 이런 기능을 가진 거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어리석은 판단이 시리우스를 죽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분노하여 거울을 던져버렸고 이 거울은 조각나버린 채로 해리가 늘품에 가지고 다니게 된 것이죠. 훗날 시리우스 블랙의 저택에 보관되고 있던 나머지 반대편 거울은 먼던구스 플래처가 훔쳐 달아나 에버포스 덤블도어가 거울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 거울은 해리 일행이 말포이 저택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해리 일행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던 도구입니다. 결국 이 도구와 관련된 사건들은 시리우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해리와 친구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것도 사실이죠. 다음은 퀴디치 월드컵에서 론이 사용하던 마치 망원경을 닮은 외형의 마법 도구입니다. 이는 퀴디치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상당히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옴니 오큘러스입니다. 소재는 황동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손잡이와 다이얼로 덮여져 있습니다. 옴니 오큘러스의 주요 기능은 망원경과 같은 확대 기능뿐만 아니라 원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몇 번이나 돌려보고 분석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도를 느리게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단 말이죠. 가격은 단돈 10 galleons. 마법 세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잉크와 깃펜을 사용합니다. 갬성일까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깃펜이 등장했었는데 자극적인 내용과 온갖 추측성 기사로 거의 소설에 가까운 수준의 기사를 써내는 예언가일보의 기자 리타 스키터가 사용하는 속기 깃펜은 인터뷰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를 빠르게 필기할 뿐 아니라 4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뻥튀기해서 작성해주기까지 합니다. 엉터리 내용을 마구잡이로 적어내는 것을 보면 이 깃펜은 엄청난 실패작인 것 같지만 정작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리와 친구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개발한 깃펜도 있습니다. 이 깃펜은 잉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글씨는 아주 잘 적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대신 여러분의 손등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본인이 적었던 글씨가 그대로 나타나실 겁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죠. 해리가 4학년이 된 크리스마스에 시리우스 블랙에게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 칼이었는데요. 우리가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는 칼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 칼의 특징은 주문에 의해 보호받거나 잠겨있는 문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열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 구멍에 대고 슬쩍 돌리기만 해도 열려버리는 것을 보면 일종의 알로호모라 주문과 비슷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칼로도 열지 못하는 문이 있었는데 바로 미스터리 부서의 사랑의 방입니다. 마음의 문은 어떤 주문이나 열쇠로도 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발명품이자 영화 속에서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등장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법 도구 딜루미네이터입니다.
어원으로는 조명, 광원을 뜻하는 일루미네이터에 부정격인 D를 붙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름처럼 주된 용도는 주변의 빛을 사라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빛을 사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꺼내는 것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덤블도어 교장과 맥고나걸 교수가 해리를 프리백과에 처음 데려다 주던 날 거리의 가로등을 모두 꺼버리는 모습이 영화에 묘사되었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도 알버스 덤블도어가 딜루미네이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여러분이라면 딜루미네이터가 등장하는 순간 덤블도어가 곧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의 사후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론 위즐리가 딜루미네이터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론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딜루미네이터에 숨겨진 기능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해리 삼총사의 여행 도중 론이 잠깐 떨어져 있었을 때 론은 딜루미네이터를 통해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때 딜루미네이터를 사용하자 커다란 빛이 새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다가가자 몸이 흡수되면서 론은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딜루미네이터의 새로운 기능은 바로 사용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포트키의 기능과 추적 마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론은 이런 마법 도구를 발명해낸 덤블도어 교장의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한 번쯤은 론이 해리와 헤르미온느 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 그 자체에 대해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덤블도어 교장이 론과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었겠네요. 다음은 덤블도어 교장의 사무실에 있었던 기억을 보여주는 도구 펜시브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된 모습을 보면 금속 재질의 넓은 대야에 어떤 특별한 액체가 담겨져 있는데요. 호그와트의 펜시브는 룬 문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양이 새겨진 멋들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그와트의 4명의 창립자가 학교를 세우려 했던 자리에서 반쯤 묻혀있던 이 펜시브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마법을 통해 추출한 기억을 펜시브 위에 살포시 얹어 놓으면 됩니다. 펜시브를 통해 볼 수 있는 기억들은 자신의 기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을 뽑아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얼굴 전체를 담근다면 이 기억을 체험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출했던 기억은 다른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기도 했는데요. 덤블도어 교장이 소장하고 있던 다양한 기억들은 거의 역사 박물관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펜시브와 비슷한 물건은 신비한 동물사전 1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뉴트와 티나가 마쿠자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를 집행하려고 했던 커다란 방, 이 방도 일종의 펜시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그와트의 펜시브와 다른 점이라면 몸을 담근다면 사르르 녹아버린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한 여러가지 마법 도구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은 어떤 도구였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